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키스데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찾아주셨는데 가족분들이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라고 해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신 건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스데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솔직하게 많이 긴장이 되잖아요. 심장이 막 떨려오잖아요. 시작 전에. 네네. 하지만 막상 통화를 하고 나면 이제 싹 그게 내려가요. 지금 손에 네. 땀이 나서 손이 계속 미끌거려요, 지금. 그럴 때는 한 박수 한번 칠까요? 핸드폰을 들고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쳤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가족분이 이상한 일을 겪으셨어요. 네, 어떤 현장에 갔다가 네. 그 이후에 저와 아버지가 이후에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키스데이예요. 이 이야기는 저와 저의 아버지께서 불타는 현장에 있고 난 후에 저와 아버지께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친가 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고요. 저는 사남매 중 둘째 장남으로 태어났고 영가를 보거나 느끼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잔명치레를 좀 많이 했어요.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렴을 거의 달고 살다시피 앓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관지나 호흡기관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 단위의 소도시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3남 2녀 중 둘째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저랑 이제 둘째 장남인 게 같은 건데요. 아버지께서는 약간 끼가 있으세요. 아하. 좀 보시거나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때 네. 그 마을에서 처음 뵙는 어른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길을 물으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가야 하는 방향을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하고 고개를 다시 돌리면 그 찰나에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예. 아버지께서 말했던 저쪽을 다시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길을 저만치 나가 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좀 어릴 때부터 그런 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좀 엄하시고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도 좀 고지식한 면이 있었고 본인이 힘드셔도 힘든 내색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께 장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장남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시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저한테는 큰 고모인데 위로는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조금 티격태격했지만 사이도 좋게 잘 지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아버지 형제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시골이 아닌 도시로 다들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직장 첫 출장 발령을 수도권 지역으로 받았는데 그때 당시 할머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10가지 정도의 질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지로 나갈 수 없으니 그 지역에 있는 지사에 지원을 해서 그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고모나 작은아버지들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너희들 살 길만 잘 살펴라 라고 말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사남매가 태어났어요. 네.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 달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먼저 다리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네. 언제부터 아프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결혼하려고 어머니한테는 시댁이죠. 시댁을 처음 간 날부터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한 거예요.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고모들, 작은 아버지들 의사 멱살 잡고 뭐 소송 건다고 막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의사는 어떻게 처분이 되었고 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결국 할머니께서는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하셨어요. 멀쩡한 다리까지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수술 이후에 경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관절염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그 밖에 병을 엄청 많이 앓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통원 치료를 많이 다니셨어요. 네. 할머니는 고통이 안 되시니까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업어서 차에 태우시고 병원을 가서 또 업어서 휠체어에 내려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건강에도 좀 격신호가 왔어요. 네. 잦은 야근과 회식 그리고 당시에 아버지께서 저녁에 야간대학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지쳐 보이고 집에 오면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수시로 할머니 댁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케어해드리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다 보니 술 마시는 빈도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항상 퇴근하고 집에 오실 때면 평일 5일 중에 4일은 거의 만취된 상태로 집에 오셨거든요. 그런 생활이 뚝뚝 이어가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지 저학년에서 9학년으로 넘어간 그때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제 시골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아버지 차를 타고 시골을 갔죠. 시골집에 도착하니까 방과 방 사이 문이라는 문은 전부 다 열어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시골집에 고모들과 작은아버지 포함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호. 돌미는 제가 보내드린 사진 보시면 안방과 부엌이 붙어있고 그 사이에는 그 여는 문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방과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면 큰 마당이 하나 있어요. 마당을 방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부엌 쪽에 앉아 있었는데 어른들 중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됐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애들은 보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안방과 부엌에 이어져 있는 문, 드르륵거리는 문을 세게 닫으셨어요. 근데 이 문이 세게 닫히면 튕겨서 약간 열리잖아요. 살짝 틈으로 안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몰래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구두라는 거였어요. 그 무섭게 생긴 아줌마는 무당이었고 저희 가족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병세가 악화되니까 구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안방에서 쳐다봤는데 무당이 암탉 한 마리를 할머니에게 안겨주더라고요. 할머니는 누워서 그 닭을 계속 쓰담쓰담 이렇게 안으시고 무당은 계속 움직이면서 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무당이 할머니가 안고 있는 닭을 휙 하고 뺐더니 마당으로 바로 뛰쳐나가서 닭의 목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고는 그 닭을 잡고 계속 어떤 행동을 계속 하면서 굿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부엌에 있으면 그 방 안에서도 마당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 돌담이 있어요. 돌담 쪽에 그 그늘막 봇이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쪽에 제가 닭 목을 딱 치는 순간에 제가 무서워서 고개를 획 돌렸는데 돌담 뒤에 그 전통시장 가면 천장에 까만 비닐처럼 생긴 그늘막 있죠. 그 까만색 그늘막 같은 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뭐 그늘막 같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닭을 보니까 그 그늘막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넘겼어요.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굿은 마무리가 되고 저와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 이후로 저와 아버지께 이상한 일, 정확히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180도 변해서 저를 괴롭히고 그 친구한테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싸워서 지지 않을 자신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일진서클 같은 곳에 들어가면서 그 친구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아, 그지. 너 다구리 맞으니까. 네, 또 형들 오면 또 무섭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러면서 왕따까지 당하게 되면서 힘든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도 드려봤는데 상황이 그렇게 막 좋아지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도체육관을 다녔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다니다가 그 시골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손목이나 발목 쪽에 부상이 엄청 심해졌어요. 낙법을 잘못 쳐가지고 발이 삐끗하다거나 손목이 돌아간다거나 그런 부상이 심해져서 오랫동안 운동을 쉬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전거로 주로 다녔었는데 항상 다니던 길에서 미끄러져서 심하게 다친다든지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다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진짜 비일비재했어요. 몇 달 사이에 몇십 번을 그랬던 것 같아요. 크게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가 시골집 안방에 이불 위에 누워있고 일어났는데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시골집 옆에 작은 개천 또랑이 있어서 거기는 집 안에 있어도 365일 24시간 내내 물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졸졸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웬 군인들 구둣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둣발 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적어도 이건 한 중대다. 그래서 안방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개천 옆길로 군인 같은 사람들이 까만 망토 같은 걸 머리까지 덮은 채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엄청 놀라기도 했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 몸은 그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쪽에서 급하게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저를 칭해야 되는데 키스데이 이름이 이상하니까 뽀뽀날 해서 줄여서 뽀날이라고 할게요. 뽀날리. 옆에서 뽀나라 이리 와 얼른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저희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왜 시골집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부르니까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들쳐 엎어매고 망토를 뒤집어 쓴 채로 계속 걸어갔어요. 저는 이제 숨을 죽이고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근데 걸어가 내려가는 길에 코너 도는 쪽이 있는데 그쪽까지 다다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전 엎인 상태고 망토를 뒤집은 상태여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등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개천으로 굴렀거든요. 일단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천에 있는 흙과 지등을 온몸에 바르고 위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있었는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졌을 때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개를 들었는데 제 앞에 왜 까만 염소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왜 염소가 여기 있지? 왜 도망 안 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유치원 선생님이 개천으로 뛰어내려와서 네. 저를 길 위로 안아서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보통 제가 꿈을 꾸면 잘 잊어버리는 타입인데 그 꿈은 무섭고 너무 선명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며칠 안 지났어요.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소풍 시즌이라서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갔는데 그 꿈에 나온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마트에서. 그때 만나기 전에 한 8살쯤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만났었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하셔서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뒤에 만난 거였거든요. 소풍 시즌 돼서. 근데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되게 통통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마주친 선생님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있고 사람의 생기가 많이 없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초췌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느라 밥을 못 드셔서 그런가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어머니께서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선생님과 헤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돼서 나중에 그 선생님 만났던 일이 기억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 내용은 일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2003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태풍 매미 때였어요. 그때는 뭐 태풍이 뭔 줄도 모르고 홍수가 나도 폭설이 내려도 학교를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날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서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집 앞에 작은 고수부지가 있는데 우산 들고 나가서 동변에 물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그냥 혼자 밖에 나가서 물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살을 계속 보면 뭔가 좀 어지럽고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혹시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차가워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폭우 속에 물살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살이 너무 세서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제가 진짜 체감상 한 100m 떠내려간 것 같은데 다행히 얼마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는 돌팍에 부딪혀서
그 돌팍을 죽고 똥살똥 잡으면서 버티다가 지나가던 어른들이 그 긴 막대 같은 걸로 저를 이제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일단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얘기하면 일단 그 이후로 그 이야기는 아직도 모르세요. 부모님께서. 그 이후로 저 울공포증이 생겨서 물가에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겪은 대표적인 두 가지고 나머지 짜잘하게 엄청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음주하는 빈도수가 더 잦아지셨어요. 주사도 엄청 심해지시고 저희 집이 빌라인데 그때 문이 철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만취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시면은 이걸 노크를 한다고 그 철문을 발로 꽝꽝 차거나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시고 들어오시면 집에 안방에 가셔서 쌍욕을 하시고 막 나가라고 화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은 묵묵히 참고 있던 어머니께서 이제 참다 언성을 높이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화목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던 저희 가족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쯤이었거든요. 새벽에 집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집 전화가 가족마다 하나씩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 새벽에 집 전화로 전화하는 거는 실례기도 하니까 다음날 전화하든지 아니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반쯤 깨어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네? 어디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뒷길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미끄러져서 가로수에 차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는 폐차될 정도로 심각하게 찌그러지고 망가졌는데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근데 복숭아뼈가 50조각이 나는 부상을 당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나고 병원 생활을 좀 한 달 정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겪으시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복숭아뼈 수술로 병가를 내시게 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버지께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저희 집이 이제 불교로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사찰을 간 적이 있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사찰을 갔는데 그때 차에서 처음 내렸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그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사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풍경 소리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던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1,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불전함에 넣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부사님, 저 뽀날인데요. 저희 가족이 언제부턴가 많이 아프고 다치고 행복하지 않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부사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 자기 전에 누워서 합당을 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찰을 가지 않은 날에는 집에 있는 조그마한 그 미니어처 같은 불상이 집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 미니어처 불상 앞에서 혼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저희 집이 옛날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는 목발 없이도 잘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수술을 하셔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날부터는 술을 많이 줄이시게 됐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느 순간 큰 고모와 주기적으로 어딘가를 다녀온다고 하시고는 외출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곳이 어딘지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다른 친구가 생기면서 학교 생활이 그나마 좀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액자 2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진짜 성인이 들어도 힘들 만큼 큰 액자를 2개 가지고 오셨는데 액자를 포장을 뜯어서 보니까 그 붓으로 그린 그림인데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되게 사납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액자 하나는 한자 용자 그 용자로 용을 형상한 그림을 붓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제 멧돼지 그림은 부엌에 용 그림은 안방에 걸어두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근데 갑자기 웬 멧돼지 그림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멧돼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잡아 먹어 치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멧돼지 그림 앞에 가서 제가 멧돼지야 우리 집을 따뜻하게 지켜줘 라고 말을 하면서 멧돼지 그림 앞에 저도 눈을 감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저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틋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저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네. 이후로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갈비뼈 쪽이 너무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는 쪽 오른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낌도 이상하고 아파서 눈을 떴는데 제 배 위에 예쁜 옷을 입은 꼬마 여자아이가 올라타서 재밌다는 듯이 제 갈비뼈 주위를 이렇게 뭔가로 콕콕 찌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을 봤는데도 뭔가 놀라지 않고 기분이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 하나?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계속 뜨거운 바람이 슉슉 하고 불어와서 눈을 돌려서 오른쪽을 봤어요. 근데 진짜 엄청 커다란 멧돼지가 엎드려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제 움직이려고 했는데 가위 눌린 것 마냥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꼬마 여자아이가 마음껏 찔러대다가 이제 뭐 실증이 났는지 이제 됐다 라는 말과 함께 멧돼지랑 같이 동그랗고 하얀 빛이 두 개가 돼서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가 폐렴을 엄청 오래 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 폐렴에 거의 안 걸렸어요, 제가. 그리고 건강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손목이나 발목을 한 번 다치면 계속 다치거든요. 그 이후로 뭔가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들면서 부상도 없어지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목사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좀 많이 오는 저녁이었어요. 누나랑 저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여동생과 막내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 있는 상태여서 집에는 누나랑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게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하고 치는 거예요. 이게 천둥번개가 멀리서 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바로 옆에 떨어진 거 아니야? 집 뒤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바로 귀 옆에서 나는 것처럼 천둥번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천둥번개 소리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예. 쇠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마치 천둥번개 치는 소리 같았거든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현관 쪽으로 가서 그 바깥으로 보는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술이 엄청 취하셔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주고 그때는 도어락이 없고 다 열쇠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아버지께서 현관까지 들어오셨는데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젖은 채로 저를 딱 쳐다보다가 갑자기 현관 앞으로 집 안쪽으로 픽 쓰러지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누워 계시는 것보다 안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나랑 저랑 아버지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어머니 오실 시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를 해뒀어요, 저희가. 아, 네. 그렇게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TV를 보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영화 주온에서 나오는 소리 아시죠? 예. 이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나한테 누나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나? 이러니까 누나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무서워 이상한 말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현관 쪽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 표정이 엄청 일그러져서 엄청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는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면서 내는 신음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되게 기괴한 행동을 하셨는데 다리를 오른쪽 왼쪽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아버지. 근데 상체는 엄청 괴로워한데 하체는 계속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아버지가 계속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비명을 확 지르시면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뒤꿈치로 땅을 찍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죠. 뒤꿈치로 땅 찍고 내리고 그렇게 찍으면서 현관 쪽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관문이 닫혀 있으니까 계속 현관문을 뻥뻥 차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직도 피눈처럼 남아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께 엄마 빨리 와, 아빠가 이상해라는 문자를 보내고 아버지를 계속 깨우려고 했는데 네. 이 상체는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시고
다리로는 계속 뒤꿈치로 찍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흔들어 깨웠어요. 일단 깨우는 게 먼저겠다 하고 어떻게든 깨우려고 흔들어 깨웠는데 그 순간 이제 너무 안 일어나시니까 울음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발 쪽을 봤는데 구두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예. 양쪽 발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시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냉수 한 잔 떠와라 예. 말씀을 하시고 안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어머니는 놀랐죠. 밖에 있는데 아들은 뭐 빨리 와 아빠가 이상해 이러고 뭔데 이러고 오셨는데 머리도 이제 안 말리고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뭔가 엄청 놀라신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앉아봐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분명 내가 집에 들어온 건 기억나는데 네.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잠이 쏟아지면서 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머리 위쪽에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저랑 누나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몸이 위아래로 찢어지는 듯한 아픈 느낌이 들어서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는데 그 새까만 형체가 자기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고 있었대요. 근데 위쪽에서는 저랑 누나가 당기고 아래쪽에서는 그 새까만 형체가 당기고 있으니까 뭔가 상하반신이 분리되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잃으려고 하는 사이에 뭔가 빛이 나서 눈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됐다 라는 말과 함께 잠에서 깨졌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번뜩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어린애다. 그 어린 여자애다. 그 어린 여자애랑 멧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너무 놀라고 진정이 안 된 상태여서 아버지께 바로 말씀은 안 드렸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예. 아버지 제가 이래서 이랬는데 제가 이런 걸 봤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버지는 보통 너 나이 때 꾸는 꿈은 개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이고 내가 조상님인 줄도 모르고 쫓아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시다고 한 분은 계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아마 저의 진심과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 이후로는 그 여자아이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힘들거나 많이 지쳐있고 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멧돼지 꿈에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네. 내용 중간에 잘라낼 걸 잘라내니까 이게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나 네. 기묘했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네. 큰 고모와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어디 외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니던 곳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상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큰 고모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끼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큰 고모가 저희 집 힘든 거 알고 사정도 아니까 같이 가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기도터로 가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유치원 선생님이 살이 많이 빠지고 생기가 없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살, 9살쯤에 임신을 하셔서 유치원 교사를 그만뒀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유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이거 제가 억지로 막 짜맞추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진짜 배신 간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서 막 상욕을 하고 뭐라 했던 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니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내 집 안방 침대에서 앉아있어서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했을 땐 조상님이 왔다 간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 돌봐주시려고 왔는데 내가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내쫓아버린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말씀 굉장히 정리 잘해서 하시는데요? 중간에 제가 볼이랑 혀를 너무 많이 씹어서 발음이 좀 샜어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말씀 잘해주셨고 오늘 또 키스데이님께서 이런 기묘한 일들이 가족분들과 본인께 있었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더 저희가 잘 알 것 같이 전달을 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혹여라도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혀를 씹거나 아니면 이제 볼 이 옆에 살을 씹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키스데이님처럼 이런 또 기묘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시들무에서도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고 언제든지 사연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